일상회복 단계를 더 나아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이런 조치가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대국민 소통에 나섰죠. 어제 저녁 100분간의 각본 없는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의 마지막 소통의 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못다한 이야기 또 어제 국민과의 소통 이후에 여러분들에게로부터 들어오는 질문들 이분과 함께 나눠보죠.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저희들은 고생한 게 없는데 대통령께서 며칠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년만, 근 2년 만에 국민과의 소통 자리였는데 청와대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마 주제가 제한되어 있기는 했지만 국민들께서 워낙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래 저희는 한 20개쯤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제 한 30개쯤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국민께서 묻고 싶은 게 많으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은 정말 비교적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셨고 그에 따라서 국민께서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계시기를 저희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방청객분들은 뭐 지역이나 성별, 나이 이런 걸 안 배해서 외부 기관이 뽑은 거라면서요. KBS가 주간 방송사였지 않습니까? 네. KBS가 그 여론조사 기관과 협업을 해가지고 네.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금 앵커 말씀하신 나이, 성별, 지역 이런 것들 기준으로 그렇게 공정하게 했고 저희들은 그 질문 내용 자체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전혀 알 각본 수가 없는 없는? 그렇습니다. 늘 첫 번째 국민과의 대화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언론인 기자님들과의 질답 기자회견에서도 저희는 사전에 어떤 질문을 아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럴 질문들이. 수밖에 없죠. 세 가지 분야였는데 그 코로나 방역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죠. 이제 어제 국민과의 소통을 보고 나서 좀 비판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네네. 너무 자화자찬 일색의 소통은 아니었느냐. 예.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고장난 라디오 뭐 같았다 이런 얘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K 시리즈 중에 K 불평등만 빼고 얘기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야당의 비판은 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도 어제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 말씀으로 이 자화자찬 또 하냐라는 비판이 있을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제를 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화자찬이라고 비판을 하셨더군요. 좋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반대나 비판을 넘어서서 하는 것까지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이룬 성취 이런 것까지를 폄훼하는 수준은 안 된다. 왜냐하면 자부심은 더 우리가 나은 나라로 발전하기 위한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폄훼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룬 성취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이룬 성취들이 쌓여온 것이고 우리 국민이 이룬 성취인데 그것마저도 폄훼한다면 바로 우리 국민의 이룬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이것은 안 되는 폄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부심도 갖자. 물론 잘못한 것은 비판은 받아들이고 더 나은 교훈으로 삼고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자화자찬은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하는 민망함을 좀 표현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더해서 이야기한 이런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 중 또 청와대 브리핑이나 이런 정부 이야기 중에 그렇게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 비판은 감수하겠습니다만 국민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자라고 하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화자찬 무대 같았다는 야당의 비판이 굉장히 서운하셨나 봐요. 박수성님 지금 막 열변을 토하시는데 굉장히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그런 서운한 말씀 잘 안 드리는 제 성격에도 좀 평소에 섭섭한 게 있었고요. 심지어는 제가 브리핑이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고 하는 페이스북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문비어천가만 부른다 이렇게 하고 저를
뭐 소통수석이 아니라 불통수석이다 이렇게 또 비판도 해주시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모든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반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이제 코로나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방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국민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정부가 잘못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왜 다 크게 다루지 않느냐 아마 그런 좀 시각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일 아팠던 부분 뭐 부동산이라는 거 어제 인정하셨죠. 그러면 예.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고 재차 어제 또 머리를 숙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사 공급 대책 같은 공급 정책이 좀 진작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이제 9월 둘째 주 이후에 수도권의 집값, 아파트값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동안 정부 정책의 영향인지 또 아니면 이것이 또 지속 가능한 현상일지를 지금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기 마지막까지 이것이 하락 안정세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단정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시면서도 분명하게 사과를 다시 하신 것입니다. 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이제 뭐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정부 쪽에서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다, 안정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청와대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 그것이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한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둘째 주 이후에 예. 상승폭이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연속으로. 근데 좀 폭이 올랐던 거에 비하면 좀 그렇습니다.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승폭이 둔화인데 그마저도 그 어떤 우리가 바라던 현상이죠. 현상이고 또 세종시나 뭐 지역의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분명히 하락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가 네. 하향 안정세로 들어간 것이냐라고 저희들이 예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정은 청와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정책을 조정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며칠 안에 고지서들을 받아보실 텐데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10만 명 늘어서 76만 5천 명. 그동안 수도권 집값이 워낙 뛰었기 때문에 지금 뭐 수도권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니면 종부세가 지난해 내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고 거기에다가 재산세까지 내야 하니까 체감 상승폭이 너무 크다. 이런 불만인데 그냥 살던 집에 쭉 살고 있는 것뿐인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값 오른 걸 왜 우리가 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런 부분을 일반화해서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언론이 또 야당이 워낙에 이 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 종부세 폭탄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불안 심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 98%는 종부세 해당이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시거든요. 인구의 뭐 1.7%다, 그렇습니다. 2%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인구의 1.7%, 1.9%도 소중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간과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모든 국민이 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8% 국민은 고지서를 받아보지 않습니다라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이지 나머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3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들 조치를 좀 하고 있는 것이지 1주택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같은 것도 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80% 이상을 전부 공제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케이스들은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대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어떤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도 책임 있게 보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기재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니 좀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전국 인구의 1.7%다, 2%다. 요거는 사실은 간단하기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수치로 가구 수를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전국 가구의 5% 정도, 서울 가구의 10% 정도가 종부세를 냅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값은 워낙 뛰어가지고요. 근데 그 10%가 과연
별것이 아닐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세금의 보편성, 정당성, 수용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전세 월세를 올리는 어떤 도미노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도 걱정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도한 국민의 불안 심리를 특수한 케이스와 일부 문제를 가지고 정부도 당연히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의 경우에 어제 대통령께서는 확진자 수 하루 10,000명까지도 예상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결국은 확진자 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중증 환자의 수,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병상의 수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음. 하루 10,000명도 예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많은 그 의료 체계를 준비를 많이 해서 그만큼 관리가 가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또 국민께서는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매일 병상 위중증 환자의 병상 수가 그렇게 빠듯빠듯하냐. 예, 특히 수도권 지금 포화 그렇습니다. 상태. 예. 그런데 이것을 대책을 안 세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의 중증 환자들 병상 가동 비율이요. 어떤 병원은 70%를 넘습니다. 코로나 그렇죠. 환자를 대비해서 그 환자들을 보낼 수는 없는 노릇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병의 중증 환자들도 관리를 하면서 예. 나머지 병상을 가지고 대비를 하다 보니 그때 빠듯빠듯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특성을 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가 있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전국 기준으로는 아직 여력이 있어요. 병상이. 네. 다만 수도권은 좀 포화 상태여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아직 일상 회복,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긴급 멈춤은 고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파악하세요? 청와대는 어떻게 상황 파악하십니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다하는데 아마 정부와 방역 당국 그다음에 우리 국민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방역 당국이 아무리 대책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위대한 국민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책 믿어주시고 국민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꼭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함께 해주시고 정부가 대책 잘 세우고 하면은 긴급 멈춤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 너무 민감한 문제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네. 다시 멈추는 거야?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려 아니다라는 말씀 확실히 해주셨어요. 청와대 박수영 국민소통수석 만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뭐 대선 레이스 청와대에서도 유심히 보고 계시죠? 유심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유심히 안 보세요? 정치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정치 중립 속에서도 다들 관심은 있으실 텐데 여당 민주당에서 정부의 정책 변경을 요청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가 재난지원금. 내년 초 지급을 강하게 요청을 하다가 결국 이건 철회했고 또 가상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요청 이건 지금도 살아있고요. 일단 재난지원금 요청했다가 철회한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어떤 그 대선 후보님이든 간에 자기 자신이 비전을 가지고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께 약속을 드리고 공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이 부족한 부분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이지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안과 이런 것들은 여당 후보뿐만이 아니라 야당 후보님 역시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요청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본인이 제시하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국민께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 정부와 관련해서 특히 청와대 입장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뭐 갈등, 비판 뭐 이렇게 어떤 구도로 가는 것은 언론의 시각이지 사실은 선거 전국에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사실은 이제 차별화 전략이란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네. 이재명으로 교체해도 정권 교체다 이런 네. 얘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나왔었고 예. 또 이재명 정부 뭐 이런 표현도 나왔었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근데 임종석 전 청와대 특보는 조금 서운하셨던 모양인지 SNS에다가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해줄 순 없는가? 뭐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이런 얘기 좀 서운하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임 전 실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대체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뭐 200% 수용합니다. 수용하는데 그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지표나 그런 성과까지, 국민이 이룬 성과까지 폄훼하면서 자화자찬이다라고 하면서 그 외의 것들까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주자. 그럼 여당 후보의 차별화 전략은 뭐 서운할 일은 아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여기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박선수 수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